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손보영입니다. 우리 집은 부유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는 때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였지만 가끔씩 보이는 피곤한 표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단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는 집안일을 웬만한 성인만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치른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5등이라는 성적도 거둘 수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제 성적을 좋게 봐주셨고, 고3을 앞둔 학부모 면담에서 어머니와 저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이라는 말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어요. 저기요, 엄마. 저는 대학교에 가지 않고 취업할 생각이에요. 왜? 성적도 좋고 공부도 좋아하잖아.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문제가 가장 큰 이유긴 해요. 엄마가 일하느라 힘들어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서요. 공부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엄마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결심은 굳건했어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사회의 눈치를 보고 불이익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엄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 보영이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하지만 엄마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어. 이건 엄마의 부탁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은 제 성적을 안타까워하시며 진학을 권유했지만 제 굳은 결심을 알고는 응원하는 편으로 돌아섰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고졸자를 채용하는 마음에 드는 회사는 잘 안 보였어요. 고졸 구직자가 대졸자보다 더 적으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순진한 생각이었죠. 한참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지금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 아는 회사에 보영이를 소개해 주겠다는데 면접 한번 볼래? 어머니는 항상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자주 직장을 옮기셨지만 1년 전에 그토록 바라던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자리 잡으셨어요. 어머니는 직장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사장님도 직원들을 배려하는 분이라 근무하기 좋은 회사라고 했어요. 저는 면접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말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소개받은 회사는 일반 의약품을 도매하는 회사로, 회사 규모도 중견기업에 속하는 제법 큰 회사였어요. 저는 동네 작은 회사나 개인 사업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좋은 회사를 연결해 주셔서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이 정도로 큰 회사면 어떻게든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한 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에서는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조사에서 얻은 업무에 대한 지식을 적당히 이야기 속에 녹여내어 이야기했어요. 얕게 아는 지식을 거창하게 이야기할 재주는 없었고, 그냥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같은 날에 진행했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채용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합격이라는 소식에 어머니와 포옹하며 기뻐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봄날, 저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채용이 결정된 후 저는 더욱더 이 일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고졸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핵심 업무를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영업부로 배치됐고 주어진 업무는 영업사원의 보조를 하는 거였어요.
직속 선배님은 입사 3년차 직원인 정주태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처음부터 친절히 알려줬어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 설명해주기도 쉽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네.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도 기뻤어요. 당연히 부서에서 가장 어린 저에게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모두에게 고마웠습니다. 단 한 명의 여선배만 제외하고 말이죠.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무슨 일만 생기면 너는 고졸이잖아.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정주태 선배도 자신보다 회사 경력이 더 긴 여선배에게 뭐라 하지 못하고 항상 쓴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신경 쓰지 마.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여선배의 비꼬는 말과 행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첫 월급을 받는 날이 왔어요. 저는 전에 계획했던 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적은 월급이었지만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금 좋은 식당으로 예약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고졸 여자애가 사치 부리러 왔어? 지금 최후의 만찬 같은 거야? 처음엔 저한테 하는 말인 줄 몰랐는데 고졸이라는 단어로 저를 지칭하는 거라는 걸 눈치채고 돌아보니 저를 무시하는 여선배가 깔깔대고 웃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나는 접대하러 온 건데 너랑은 수준이 다르니까. 이런 데는 함부로 오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애가 오면 가게 수준이 떨어지잖아. 너 때문에 거래가 불발나면 책임질 거야. 주제넘게 이런 데 오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무례한 말을 계속하는데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선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영이도 우리 동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중간에 끼어들어 말려준 것은 주태 선배였어요. 그는 거래처 사람이 눈치 준다며 여선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안정을 되찾을 때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듣던 것보다 더 상식이 없는 사람이네. 저런 건 상꼰대라고 해야 하나. 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고 다행히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주태 선배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중요한 접대였는데 그 선배가 추태 부릴 줄 몰랐네. 그 후 그 여선배는 이 회사에서 유배받아 가는 곳으로 여겨지는 자재관리과로 부서 이동되었어요. 거래처에서 말도 안 되는 영업사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장님에게 전해진 것과 당시 함께 있던 주태 선배가 그 내용을 보고한 것 때문이죠. 그 외에도 그동안 영업부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던 게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상한 선배가 없어져서 더욱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입사 1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업무 능력도 점점 향상되어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영업사원들의 업무 지원만 전담했지만 점차 영업처에도 동행하게 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하는 것도 조금씩 배우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태 선배와 함께한 첫 영업이 성공적으로 거래가 돼서 주태 선배에게 저녁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운명이 달라집니다. 보영아, 나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줄 수 없을까? 교제 신청을 건너뛰고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었지만 곧바로 제 감정을 살펴봤어요. 네, 저도 선배와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바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주태 선배와는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1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이성으로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결혼 이야기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됐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저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만 20살이 된 제 결혼에 놀라셨지만 사위 될 사람이 예전에 식당에서 저를 도와줬던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주태 선배는 결혼하기 전에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골절은 나아서 퇴원했는데 아직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런데 당분간 같이 살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당황할 것 같아서. 힘들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건 어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제안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대답해줬어요.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어요. 힘들겠지만 일하면서 최대한 보살펴 볼게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어. 보영이의 마음을 존중해. 나도 많이 도와줄게. 초봄이 조금 지나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저는 신부가 되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었고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불편해하시는 모습에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시어머니는 그때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했어요. 며느라, 다리가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집안일 좀 부탁할게. 자고로 며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헌신적이어야 해. 저녁 준비 좀 빨리 해. 아들이랑 날 굶길 셈이야. 집안일 좀 꼼꼼하게 제대로 해라. 오늘 아들이 장어 먹고 싶다는 거 들었지? 제일 좋은 걸로 사줘. 뭐? 비싸다고. 너도 돈 벌잖아. 아들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하지 말고 네 돈으로 사. 시어머니의 폭풍 잔소리가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전혀 손대지 않았고 입만 열면 잔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직장 때문에 시어머니의 요구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그만두도록 해. 고집으로 계속 다닐 거면 그런 불평할 자격이 없지 않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안 그만두고 집안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적어도 그만큼의 돈을 나한테 줘야지. 그렇게 한다면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지. 시어머니의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만큼 집안일을 신경 써서 해야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에는 자신 있었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향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졌어요. 동료들이 걱정돼서 남편에게 요즘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제 또 다른 고민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떠넘기고 잔소리, 비꼬는 말, 돈 요구하는 것 등을 남편에게 말해봐도 엄마는 어린 너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야. 훌륭한 아내가 되도록 말이지. 일을 계속하면서 집안일도 잘하겠다고 했잖아? 돈 얘기는 진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말일 거야. 결혼 전에는 날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집안일을 혼자서 하기엔 벅차.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어. 나는 일 열심히 해서 가정에 도움 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남편은 집안일도 돕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였어요. 시어머니는 다리가 조금만 아파도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며 저를 시중드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던 중에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큰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상금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었고 아침 조회 시간에 칭찬을 받는 게 전부이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일한 걸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어요. 이날 저녁에 집에 가니 남편은 이미 집에 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왠지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그동안 공들인 게 잘 돼서 기쁘네 라고 말했더니 운이 좋았던 건데
너무 자만하지 마. 라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축하 좀 해줘. 잘난 척하네. 너 때문에 동료들한테 남편이 너는 뭐하고 있냐며 핀잔받는 게 얼마나 성가신지 알아? 이제 일 그만두도록 해.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듣기 싫다며 먹던 치즈 조각을 저에게 던졌어요. 치즈라서 맞아도 아픈 건 없었지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점점 차가워지는 남편의 태도에 심신이 지쳐갔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하고 한 달 더 지났을 때 저는 갑자기 몸살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꾀병 피우지 말라며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켰고 남편은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출근했어요. 한숨을 쉬며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은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에 접어들었군요. 앞으로 몸 관리 잘하세요. 제 몸인데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동안 멍한 상태였지만 점차 기쁨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되는 기쁨과 아이가 생기면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아서 기뻤어요. 시어머니도 첫 손자가 생기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오늘 병원에 가서 알았어. 정말 깜짝 놀랐어. 우리 엄마 아빠가 된대. 저는 당연히 남편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기쁨의 얼굴이 아닌 화난 것 같은 얼굴이었고 한참 뒤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 왜 임신을 한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예상했던 기쁨의 목소리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남자가 앞에 있었어요. 고졸에 아직 애 같은 너가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겠어? 보통 고졸 엄마의 머리는 유전돼서 멍청한 애만 태어난다는데 그런 애는 원치 않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하다니 정말 화난다. 난 아이를 원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한테 가족이 생긴 거라고. 시끄러워. 너는 하고 싶은 대로 잘하잖아. 낳고 싶으면 낳아서 키워. 대신 나랑은 이혼해. 근데 양육비나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너가 원해서 낳는 거니까 내 탓은 아니잖아.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진심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고졸인 너랑 결혼한 건 엄마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줄 가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일도 계속 다니고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가 돈이라도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회사에서도 눈엣 가시거리였어. 그때 시어머니가 왔어요. 아들도 드디어 엄마 생각과 같아졌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손에 들린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있었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밤에 길을 걸으면서 이혼 신고서를 준비했다니 계획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돌아온 딸을 아무 말 없이 맞아준 어머니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회사에는 전 남편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소문나면서 모든 동료들이 뒷담화를 하자 얼마 안 가 퇴사했다고 합니다. 제 친한 동료가 열심히 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죠. 저는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 만삭이 가까워져 출산휴가를 내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했지만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엄마가 도와준다는 말에 힘을 얻었어요. 승주라고 이름 지은 아들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로 자랐어요. 상냥하고 착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똑똑했습니다. 저에게 멍청한 아이만 낳을 거라고 말했던 전 남편이 더 멍청했던 셈이죠.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새 승주가 태어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승주와 함께 이 근처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볼일을 보기 위해 병원 접수처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보영 씨 맞나요? 맞구나. 진짜 오랜만이네. 20년 만인가? 제 앞에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늙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 남편의 얼굴에는 예전의 얼굴은 조금밖에 안 보였어요. 그 옆에는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버림받고 힘들게 살았나 봐. 나는 너 때문에 그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바로 더 큰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은 부장이 됐어. 회사에서 쫓겨난 건 자업자득인 것 같은데 남편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지금 회사에서 집사람도 만나서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지. 그렇게 말하며 옆에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는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들인지, 얼마나 영리한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병이라도 걸린 거야?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여기 이 사람. 그때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었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옆에 같이 계신 분은 의약 품도매업자 정주태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맞는구먼. 그런데 내 재수 씨랑 아는 사이인가요? 재수 씨요? 내 남편이 병원장님 동생이야. 아니, 이럴 수가. 당신이랑 헤어지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엄마의 도움을 받아 승주를 키우며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사장과 눈이 맞아 재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젊은 나이에 제약회사를 물려받았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은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물려받은 거죠. 저는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 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은 영업부의 총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협력회사 중 하나가 전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였어요. 이제 기억난다. 이분 연말에 여자들만 모인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어. 저는 연말에 배우자나 여직원들만 모아서 정기적으로 파티를 개최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왜 이제야 얘기해? 당신이 전처에 대해서 말해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안 말해줬겠어? 일단 주태 씨한테 말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 말인데 의사나 간호사들 불만이 많아서 퇴원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전 시어머니는 노안으로 다리와 허리가 약해졌고 넘어져서 다리뼈에 금이 가서 입원했는데 뼈는 다 나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퇴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전 시어머니가 이기적이고 폭언을 일삼고 난동을 부리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며느리 또한 집에서 간병하는 걸 거부한다네요. 퇴원하면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간호할 수 없어요. 정말 제멋대로이신데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는 제 뒤에 들어온 며느리도 괴롭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과 거래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약품 구매 책임자를 오늘 해고할 건데 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 남편은 약품 구매 책임자와 리베이트를 건네며 부정거래를 반복했어요. 영업 실적은 이런 비리로 세운 거였죠. 그래서 오늘 재수 씨를 부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바로잡고 새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옆에 있던 승주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제가 아드님의 학원 강사였어요. 아, 기억나네요. 그때 그분이시군요. 아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맡았던 학생 중 한 명이 과잉행동장애라는 장애가 있어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전 남편의 아들이었던 거죠. 설마 걔가 제 동생인 줄은 몰랐어요. 장애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잘 보살펴주세요.
부모로서 책임지고 보살펴 주셔야 해요. 그때처럼 방치하듯 내버려두면 세상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전 남편은 아들의 자랑을 늘어놨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너가 내 아들이구나. 많이 컸네. 이제야 절 알아보시는군요. 근데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머니와 함께 이 병원에 온 것은 제가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도 제 시스템을 원했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승주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저도 놀랄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IQ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결과 IQ가 150으로 측정됐는데 소위 천재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재능이 더욱 도드라졌고 현재는 서울대에 입학했고 이번에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를 친구들과 창업했어요. 잠깐만, 그 시스템은 사장님이 도입하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나 때문에 도입 못한다고 하면 내가 난처해지잖아. 전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이유는 병원과의 불법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과 자신의 부도덕함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막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픈 아들 때문에 징계만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실상 쫓겨난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가 돌본다고 하는데 아픈 아들까지 돌봐야 해서 정신줄을 겨우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만약 승주를 가졌을 때 남편이 기뻐했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첫인상처럼 계속 다정했다면, 만약을 생각해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것은 만약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이 현실이 좋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다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덕순입니다. 올해 50세, 20살 때 남편과 결혼했어요. 가지농가에 시집와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시댁의 가지밭은 엄청 큰 농장은 아니지만 가지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제법 됩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잘해줬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점점 변했어요. 전형적인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 맞이한 일꾼처럼 대했습니다. 딸이 한 명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혼자 살면서 대학교에도 진학했어요.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해야 하고 못생겼다. 쓸모없다. 일 못한다. 온갖 욕을 들으면서 저는 이 집에서 거의 노예 취급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아침과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많은 양의 빨래를 널고 아직 자고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깨우지 않기 위해 바닥도 걸레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가지밭으로 향합니다. 가지 수확은 여름 동안에 거의 매일 수확합니다. 또한 수확은 비교적 서늘한 오전에 해야 합니다. 더위로 인해 가지의 수분 함량이 변하기 때문이죠. 여느 때처럼 부지런히 수확하고 있는데 10시 쉬는 시간에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곳은 시골이라 10시가 되면 마을 방송에서 음악이 재생됩니다. 아이 귀찮아. 마누라, 차 좀 내와. 이런 늙은 몸을 끌고 나오게 하다니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해? 투덜투덜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느릿느릿 밭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시지 그랬어요? 저는 아이스박스에 미리 차갑게 식혀둔 보리차와 간식거리를 건네면서 세 사람에게 말했어요. 멍청하긴!
우리가 부려먹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는 이웃들이 어떻게 볼지 전혀 생각조차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밭에 와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사실 네가 다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야.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시댁을 떠받들어야지. 네, 알겠어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된 대화입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마음도 없어졌고 저는 가지를 수확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윽고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남편과 시부모님은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가지를 수확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출하하기에 딱 좋은 가지뿐만 아니라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자란 가지까지 수확해서 같은 박스에 담았어요. 이렇게 수확하면 나중에 재선별을 해야 하므로 저에겐 2배로 번거로워지지만 여기서 지적했다간 또 혼날 게 뻔해서 그냥 입 다물고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던 중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가위를 던져버렸어요. 마누라, 밥 꺼내와. 알겠어. 남편이 수확한 박스를 얼핏 보니 3명이 1시간 반 동안 10박스밖에 수확하지 못했어요. 일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늘 그래왔던 거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듯이 도시락을 열고선 불평부터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태웠어? 먹음직스럽게 좀 도시락 싸봐. 왜 이렇게 정이 안 가? 그래, 덕순아. 아들 말 좀 들어. 이렇게 대충 하면 아들이 좋아할 수 있겠어? 그러다 어린 여자한테 뺏기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왜 이렇게 싱거워? 시도 때도 없이 비꼬는 건 30년 동안 이어져 온 습관입니다. 네, 조심할게요. 저는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한 뒤 대충 입에 도시락을 쑤셔 넣고 다시 수확하러 갔습니다.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하다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 남편이 있던 곳을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 먹은 도시락은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간 거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일만 늘어날 뿐이라 솔직히 말하면 안 오는 편이 차라리 편해요. 하지만 이런 시골에서 아내만 일 시킨다는 소문이 날까봐 많이 신경 쓰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형식적으로 작업하러 오는 거죠. 저는 다시 수확 작업을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모양이 안 좋은 가지와 흠이 있는 가지를 수확합니다. 먹는 데는 지장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들 말이죠. 이것도 남편이 이런 건 직접 수확해서 처리해야지. 폐기하는 데다가 돈 쓰는 건 돈 낭비니까 네가 수확해서 처리해. 라고 해서 수확하는 거예요. 그 가지들도 모두 수확을 마친 저는 오늘 수확한 가지를 모두 작업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작업장에서 가지를 정성스럽게 씻고 박스 포장을 했어요. 기계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 후 오늘 수확한 가지의 출하전표를 발행해 송장을 붙이고 배송회사에 가져가 배송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시간은 대략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 7시쯤이에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침에 말려놓은 빨래가 저를 반겨줘요. 잠깐만 일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작업복까지 앞에 4명의 옷이라 꽤 많아요. 빨래들을 챙겨서 일단 다른 방에 널어놓아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오늘 늦었네. 뭐 하다가 늦은 거야? 얼른 저녁밥부터 만들어. 그리고 집에 오면 먼저 씻고 돌아다녀. 흙 떨어지잖아. 덕순아, 이렇게 늦을 게 뭐 있어? 일할 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다 씻고 나면 목욕물도 좀 받아놔. 마누라, 생긴 대로 느릿느릿 움직이지 말고 머리 좀 써서 요령껏 일해. 도대체가 칭찬해줄 게 하나도 없어. 저 씻고 올게요. 그 다음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어제 제가 화장실 청소도 해놔서 목욕물 정도는 자기가 받으면 될 텐데 도대체 왜 매번 시키는 걸까요? 3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녁을 먹동안 저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내일 먹을 반찬과 도시락을 준비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반찬이야? 꼭 생긴 게 당신처럼 기분 나쁘게 먹기 싫게 생겼네. 술을 기분 좋게 먹은 남편은 저를 자주 놀립니다. 아들아, 아무리 본심이라고 해도 앞에서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불쌍하잖아. 마누라, 소주 가져와. 알아서 센스껏 좀 가져와라. 그리고 안주도. 물론 저녁 식사 뒷정리는 제가 해야 해요. 저는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고 그저 욕과 불평만 듣는 날들에 저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농사를 짓는 것만이 마음의 안식처였어요. 저는 흙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싹이 나고 자라서 예쁜 가지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키워요. 그렇게 정성을 들인 가지가 크게 자라 햇빛을 반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어느 날 100박스 분량의 가지 수확량을 본 남편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 수확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 밭에는 하루에 100박스 정도가 딱 맞아. 어제 TV에서 나온 데는 200박스를 수확한다는데. 근데 너는 100박스면 맞다고?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 TV에 나온 곳은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밭 정도면 하루에 100박스가 적당하다니깐? 거기처럼 200박스 하려면 사람이 더 있어야 해. 하지만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말대답한 게 싫었나 봐요. 네가 오후부터는 구부러진 가지나 네 같은 불쌍한 가지를 수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쓸데없는 짓이라니. 모양이 좋은 가지는 아침에 수확하지 않으면 맛이 달라져. 그래서 모양이 안 좋은 가지는 오후에 수확할 수밖에 없어. 게다가 모양이 안 좋은 가지를 계속 놔두면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꼭 수확해야 해. 아, 닥쳐. 누가 네 생각 듣고 싶대? 오늘은 200박스. 아니, 250박스 수확할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마. 돈도 안 되는 못생긴 가지 따위는 그냥 내버려둬. 넌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250박스 채워와.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가지 재배는 제 자존심이자 제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정성을 다해 키워왔던 거죠. 그리고 모양이 안 좋은 가지를 쓰레기 대하듯 말하는 것도 화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성 들여 키운 가지인데 말이죠. 알겠어. 저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야 말 좀 알아듣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저는 밤새도록 수확해 250박스를 채웠어요. 출하할 수 있는 모양 좋은 가지는 수가 정해져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직 출하하기에는 이른 가지를 미안하다 고 말하면서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모두 마친 후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작업장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귀중품이 든 가방을 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딸의 집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도 딸과 사위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시댁에서 제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봐온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드디어 결심했구나. 이제라도 잘한 거야.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다들 고마워. 미안한데 오늘 신세 좀 질게. 딸과 사위의 다정한 환영을 받으며 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부동산을 둘러보고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했어요. 엄마, 괜찮으니까 우리랑 같이 안 살래?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방도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지내셔도 괜찮아요. 오랜만에 자유 좀 만끽하고 싶어. 내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당분간은 혼자 지낼게. 딸과 사위가 저를 위해줬지만 저는 거절하고 원룸으로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셀 수 없이 많은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어요. 전화를 걸은 건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긴 잠을 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딸? 왜? 엄마, 큰일 났어.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화내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알았어. 금방 갈게. 저 때문에 딸이 난처해지는 게 싫었어요. 저는 서둘러 딸의 집으로 향했고 저를 발견한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마누라, 너 무슨 생각으로 집 나간 거야? 가지 수확은 어떻게 됐어? 덕순아! 말도 없이 다 내팽개치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너는 은혜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지금 빨래랑 설거지 할 게 많이 밀렸어. 덕순이, 너 때문에 가지 출하가 늦어지고 있잖아. 얼른 일하러 오지 못해. 갑자기 사라진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라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이혼 신고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 집에는 절대로 안 갈 거야. 하하, 돈도 없고 가지 농사밖에 할 줄 모르는 아줌마가 미쳤어? 이거 어쩌지? 돈은 충분히 있는데 말이야. 당신한테 의지할 이유도 없고 의지하고 싶지도 않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조롱하듯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서 세 사람을 향해 펼쳤어요. 뭐? 2억! 맞아. 내 돈이야. 사기치지 마. 네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났어? 그거 매출에서 빼돌린 거 아니야? 이리 내놔. 어디서 도둑질이야? 소리치는 남편에게 저는 통장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담담하게 알려줬어요. 이 돈 궁금해? 이 돈 쓰레기 취급하던 그 못생긴 가지. 그거 팔아서 모은 돈이야. 지난 30년 동안 상품성 떨어지는 것만 모아서 계속 팔았어. 약간 흠이 있어도 맛도 괜찮고 싸게 파니까 주부들이 많이 사주더라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계속 모았더니 벌써 이만큼 모였네. 그거 다 우리 집 가지잖아. 그러면 그 돈도 우리 집 돈이지. 전부 다 내놔. 글쎄. 갑자기 왜 그래? 분명히 나한테 못생긴 가지들은 마음대로 하라며?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기다려봐.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녹음해뒀던 걸 들려줬어요. 이런 건 직접 수확해서 처리해야지. 폐기하는 데다가 돈 쓰는 건 돈 낭비니까 네가 수확해서 처리해. 정말 이것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괜찮다고 하잖아? 돈 들이지 말고 너처럼 생긴 것들은 알아서 수확해서 처리해. 남편은 녹음한 걸 듣고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그 돈의 절반은 내 돈이야. 그러니 반은 돌려줘.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웃는 남편에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집, 작업장, 밭, 농자재, 기계 이런 거 다 합치면 10억이 넘을 텐데 그럼 그것도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반은 나한테 줄 거지? 뭐? 그럴 것 같으면 이혼 못 해주지. 얼른 그 돈 가지고 집으로 와. 당장?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아니, 절대 안 돌아갈 거야. 지금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소송당할 줄 알아. 지난 30년 동안 한 짓들 모두 기록해놨는데 나한테 이길 자신 있어?
지금 좋은 말 할 때 사인해주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어. 소송으로 진행하면 나한테 꽤 많이 줘야 할걸? 남편과 시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쓸모없는 놈아? 신나게 놀려대다가 이렇게 당하니까 기분 어때? 그로부터 얼마 후 전 남편이 서명한 이혼 신고서가 딸에게 도착했어요. 소송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큰돈을 뺏길 것 같아 무서웠나 봐요. 다행히 쉽게 이혼을 하게 돼서 안도했습니다. 제 딸은 그냥 소송까지 해야 했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들과 관계를 끊고 싶었어요. 이혼 신고서가 딸에게 보내진 이유는 딸 부부가 제 행방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하자고 한 거였죠. 확실히 지금도 문자가 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해주던 밥이 그리워. 그러다가 계속 제가 답을 안 하니깐 혼자서 화를 냅니다. 건방지게 내 말 계속 무시할 거야? 이미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한 번도 답장을 한 적은 없지만요. 그 후로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수확한 250박스는 어떻게든 배송했다고 합니다. 못생긴 것 벌레 먹은 가지를 받은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계속 들어와 평판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부지런히 일할 줄 알았는데 개버릇 난 못 주나 봐요. 수확 시기에 느릿느릿 수확해서 큰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아마도 저런 식이라면 얼마 못 가 폐업할 게 뻔합니다. 저는 모아둔 돈으로 한동안 여유를 즐기며 지내려 했는데 얼마 쉬지도 못하고 몸이 근질근질해서 청량귀농지원센터에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주며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존감도 회복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다 보니 제 삶도 소중한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